21번 문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인데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주식회사 대안이 있습니다. 23년도 1월 1일에 운반용 화물 트럭을 취득을 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차량도 다 같은 차량이 아니죠. 이와 같이 화물 트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죠. 그렇고 주식회사 대안에 23년도 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 공제액을 구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 단서정을 보시면은 제시된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으며 공급 가액이며 주어진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쌍가로 1번을 보시면은 23년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의 합계액이 이와 같이 2천만 원이라고 같이 총액이 제시되어 있네요.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이 운반용 화물 트럭의 매입세 300만 원 중에서도 면세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저희가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3년도 1기의 가액을 이와 같이 사용을 해서 제외를 하느냐, 혹은 전 과세기간인 22년도 2기의 자료를 이와 같이 사용을 해서 안분을 하느냐, 그 차이이기는 한데, 우리가 매입세액 안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이 일단은 2천만 원 중에서도 300만 원에 해당하는 그 화물용 운반 트럭에 대한 매입세액을 지금 1억 원과 3억 원을 합치면은 4억 원인 거죠. 분모를 4억 원으로 두고 면세 공급가액인 1억 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25%이다 보니까 150만 원, 75만 원 하면은 이게 지금 1925만 원인 거죠.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애시당초에 2천만 원을 1,700과 300만 원으로 안분을 하시면 일단 1,700만 원은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00만 원 중에서도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4억 원분의 3, 여기는 75%입니다. 그래서 1,925만 원을 이와 같이 계산도 가능한 거고요. 면세를 빼느냐, 아니면은 과세부대에 해당하는 것만 반환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문제의 답으로는 지금 21번 동그라미 5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2번 문제, 이것도 의제 매입세액과 관련된 문제인데 한도가 적용이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의제 매입세액 그 계산 근거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매입액도 이 관세가 과연 포함이 되느냐 여부도 여러분들이 아셨어야 됐어요. 일단은 이와 같이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대안은 국내에서 과일이라는 면세 농산물, 면세 원재료를 구입을 하고 해외에서 과일을 수입해서 해외에서도 사오고 국내에서도 구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과일 통조림이라는 과세 재화를 판매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은 2023년도 의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와 같이 계산을 해보고자 라고 하는데, 국내 과일에 대한 가액은 1억 400만 원, 그 다음에 해외 과일 수입액에 대해서는 5,040만 원인데 이 전액에 대한 거를 공제하느냐, 그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그 과일의 원재료 가액만 우리가 안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세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800만 원에 대해서만 이와 같이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합산을 하면은 얼마인가요? 1억 5,200만 원인가요? 근데 1억 5,200만 원을 저희가 공제를 받느냐, 그건 아닌 거죠. 일단은 그 해당 과세기간 23년도 1기에 이와 같이 과세 표준이 3억 6천만 원만큼 발생했습니다. 이게 한도가 지금 하단에 보시면은 법인의 경우 50%가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와 같이 매출이 발생했을 때 50%까지만 원가율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가 애시당초 배제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1억 8천만 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면세 매입액 얼마인 거죠? 1억 5,200만 원 중 작은 금액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작은 금액은 1억 5,200만 원인 거죠. 여기에 104분의 4를 곱하시면은 이와 같이 결과값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얼마인 거 하니 그 동그라미 5번인 584만 6,153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부가가치세법령상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그 현금 매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 그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현금 매출 명세서, 말 그대로 매출 중에서도 현금 입금액이 있으면은 그 금액을 이와 같이 어떤 부속 명세서에 반영을 하라라는 건데, 이와 같이 예식장업과 같이 현금이 많이 도는 그런 업종이던가, 부동산 중개업이라는 이와 같은 뭐 전문 직종이라든지 혹은 보건업, 병원과 의원과 같은 보건업, 그 다음에 통관업 등과 같이 부동산 중개업과 마찬가지로 전문 직종인 거죠. 이 모든 케이스가 이와 같은 현금 매출 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5번이 답이 되겠고, 혹시라도 이 해당 부속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은 가산세가 부담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 중에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글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내가 어떠한 재화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적격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죠. 매입자예요, 매입자. 매입자입니다. 근데 이 매입자 중에서도 그 부속명세서로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떠한 업종에 해당이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과 같이 국가기관에서도 제출을 해야 하느냐 보시면은, 이게 다 뭐 특별법에 따라서 설립된 법이 뭐 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도 이와 같이 어떠한 매입이 이루어져서 세금계산서를 그냥 상거래하는 판매자로부터 받았을 때 이거를 제출해야 하느냐, 그 여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면세사업자도 이와 같은 매입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데, 여기라고 뭔가 뭐 제외사항이 있으려는가, 그거 아닙니다. 뭐든지 간에 매입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매출차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답으로는 24번의 동그라미 5번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 2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령상 결정, 경정, 징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 지금 다 지우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은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게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경영한 자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있어야지만 과소하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같은 장소에서 오래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3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최소한 5년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뭐 세무조사 남용 방지를 위해서 5년은 한 공간에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증빙이 있는 경우에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즉슨 2번부터 5번까지는 다 맞았다라는 거네요. 2번을 보시겠습니다.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이와 같이
이동이 빈번할 수 있어요. 혹은 뭐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포탈할 우려가 있는 그 사유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도 맞는 거고, 세 번째, 납세지간의 세무서장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시설 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 상품,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추계할 수 있나요? 추계할 수 있다. 그 다음 네 번째,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그렇죠. 수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뭐 관세청이 아니라 세관장 그쪽에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시면은 납세지간의 세무서장 등은 결정하거나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내용이 발견되면 즉시 본인이 결정하고 경정했어요. 근데 본인이 처리한 업무에 이와 같은 오류 누락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정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즉시 다시 결정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바로 1번에서 나왔죠. 2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환급까지 왔는데 여기에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납세지간의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날 30일 이내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기환급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15일이 아니라 30일이 맞네요. 네, 이거 옳은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납세지간의 세무서장은 결정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이 지체 없이 돌려줘야 되겠죠? 환급하여야 한다. 맞는 표현인 거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사업설비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신설하거나 본인이 취득을 한다거나 확장한다거나 증축하는 경우 모두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조기 환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표현으로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영세율 적용으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 환급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일단은 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하면은 본다는 거 맞는 표현이죠. 그 예정신고 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그리고 그 3개월 중 매월, 매 2월을 뭐 조기환급 기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기환급을 뭐 1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2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3개월 단위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2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혹은 세금계산서 발행, 수치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 보시면은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 뭐 그런 내용인데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라고 하면은 이거 가공발급이잖아요. 네, 여기 있네요. 가공발급. 여기 3%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3%로 원래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2%입니다. 2%인데 이게 내가 공급하지도 않은 건에 대한 가공발급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50%를 증가하여서 3%가 부과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미발급 3%로 이와 같이 과세를 하는 거고, 그 두 번째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이게 지금 무엇인 거라고 하니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 일단 발급을 하긴 했는데 그 대상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발급으로 모아 2%.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인 케이스인 거죠. 수령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와 같이 본인이 용역을 공급받았다라고 하면은 본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공급하는 자, 판매자가 다르다는 거죠. 수치와 관련된 오류이기 때문에 2%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 2%, 2%인 지금 현재 답은 3번이 되겠죠. 이 가산세 파트가 꽤다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로 나오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28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간이가세자가 몇 년 전에 크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2년 전이었던가요? 그와 관련된 그 개정 문제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이와 같이 그 간이가세자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아우를 수 있는 약간 통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1월 1일 사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재화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간이가세자 갑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시면은 갑이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근데 이거는 간이가세자 문제는 아니었어요. 보칙에 나오는 문제이기는 한데 일반가세자 이와 같이 국외 체류 6개월 이상 당연히 정해야 한다. 의무사항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갑이 재화를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이 중 발급용세서를 해당 세관장이 전송한 경우, 전자이고 전송까지 했습니다. 아니 그거 보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입이라 할지라도 그냥 전자세금계산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5년 보존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2023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 상하반기를 1기, 2기로 나누지 않고 1년을 1과세기간으로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표현인 거고, 그 네 번째, 갑의 2023년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산세는 이거 제외되지 않는다. 여전히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공급 대가가 당연히 과세 표준인 거고 4,800만 원 기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셔야겠죠.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은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의 0.5%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이와 같이 환급까지 해준다.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일반과세자 수준에 못 미치기는 하지만은 공급대가의 0.5%는 경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이가세자의 가장 큰 맹점,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번 중에서도 마지막 문단에서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28번의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9번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를 다 보실 필요도 없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과태료라고 하면은 이거 2천만 원으로 찍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푸는데 10초도 채 안 걸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9번에 옳은 답으로는 2천만 원 2번으로 찍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으로 3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시면은 이게 부가가치세 등과 관련된 특례, 이거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기출 문제, 거의 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는 그런 내용 중 하나예요. 이거 어떤 거죠? 일단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지방소득세와 관련된 거 2023년도를 기준으로 이거 747이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757이었나요? 잠시만요. 747. 그리고 그 나머지를 지방소득세로.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답은 동그라미 2번으로 체크하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제는 개별소비세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개별소비세가 거의 2문제 정도는 약간 어렵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서 상에 그 해당 내용들을 정확히 암기하셨다고 하면은 흔들리시진 않을 텐데, 일단 31번과 관련된 내용들이 약간은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과세물품이 아닌 것을 모두 고는 것이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니은을 보시면은 수렴용 총포류가 우리가 말하는 개별소비세상 과세 대상인데, 여기에서는 공기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기총 개소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있는데 보석은 맞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제조용으로 소비되는 보석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외한다고 말씀드렸죠. 고급 모피도 과세 대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토끼 모피는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 고급 시계도 과세 대상 맞죠? 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시각장애인용 고급 시계. 이게 되겠습니까? 시각장애인한테 더 뜯어낼 생각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니은부터 미음까지 이와 같이 동그라미 4번으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핀볼 머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카지노라든지 혹은 뭐 LA의 로스앤젤레스의 그런 쪽에 가면은 많이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놀이 중 하나예요. 그 액화천연가스도 당연히 과세가 되어야 되는 거겠고, 지금 31번에 4번으로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보도록 하실게요.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세율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잠정세율, 탄력세율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2번을 보시면은 일단 투정기의 경우에는 물품 가격으로 과세표준이 형성이 되죠. 물품 가격의 20%, 그 다음에 휘발유의 경우, 경유의 경우 각각 475원, 340원입니다. 그 다음에 피우는 담배라든지 뭐 그쪽에서는 이와 같이 그 첫 번째 항목이 594원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 유연탄이 조금은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표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2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그 유연탄이 98원이 아니라 이거 46원. 그래서 틀린 거죠. 이쪽이 조금 많이 나오고 조금은 좀 투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 전용 판매장에서 이와 같이 거주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래 단단기 거래과세로 그 반출했을 때 과세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와 같은 외국인 전용 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게 제외되고 뭐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귀금속 제품 포함이 되고 고급 가구, 고급 융단, 고급 가방 다 있기는 한데 이 고급 시계는 아니었죠. 그래서 33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그 동그라미 5번이 되겠고요. 3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 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반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게 거의 그거와 근접하죠. 부가가치세법의 그 간주 공급과 거의 성격이 유사합니다. 1번 보시면은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의 판매 목적으로 과세 물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 이러한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것은 그 물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조 의제로 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를 보시면은 과세 물품이 동일 제조장에서 그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원재료로 사용돼서 그 나중에 팔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표현인 거고, 그 세 번째. 과세 물품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은 그 석유용 제조 원재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재료입니다. 원재료로 투입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예외사항 중 하나였는데 여기는 또 반출한 것으로 보고 있네요. 지금 34번에 옳지 않은 답이 동그라미 3번에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과세 물품이 제조장에 있다가 파산 절차에 환가되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것 또한 반출 의제로 보는 거였고, 그 다섯 번째, 이거 중고품 너무 많이 나왔죠?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제조하는 아예 다른 물건이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도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34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동그라미 3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35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과세물품의 가격, 말 그대로 과세표준을 구하라라는 거죠. 일단 문제를 보시면은 개별소비세법상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의 가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뭐 청산일의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상 가격 말하는 거죠. 시가만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5번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1번으로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두 번째 보시면은 자가제조 물품을 다른 제조장의 제품과 저렴한 가격으로 교환하는 경우, 저렴하게 이와 같이 교환을 했다 할지라도 실제 그 시가에 해당하는 비중만큼 우리가 과세 표준으로 잡겠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를 보시면은 운송비 포함하잖아요. 그럴 경우라면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우리가 금액을 선정해 내겠다. 네 번째, 무상으로 반출한 케이스를 할지라도 실제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우리가 공급가에 결정해야 할 것이며 그 물품을 반출한 후 일정한 금액을 매수자에게 돌려주는 리베이트 말하는 거죠. 리베이트 줬다 할지라도 처음 반출 가격에 상당하는 그 시가만큼 우리가 공급가액으로 적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5분에 옳지 않은 답으로는 동그라미 1번이 나왔고요. 이거 보시면은 이것도 또 신고 그쪽인데 이게 뭐 어떠한 종류냐에 따라 가지고 뭐 분기냐 혹은 월이냐 25일이냐 뭐 마지막 날이냐 각각 그 구분이 다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그 과세 장소의 경영자입니다. 이거 어떤 거였죠? 분기죠. 무등지 분기입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거, 제출해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36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다 암기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37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31번부터 36번까지가 개별 소비세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37번부터 40번까지가 그 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네 문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개소세가 6문제 나오는데 주세도 거의 나오는 곳에서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3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주세 법령상 면세 주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를 보시면은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 부대에 납품하는 주류. 그렇죠. 우리가 주류라고 해가지고 모두 과세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면세 주류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기억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주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국군 부대에 뭐 수거하니까 당연히 면세해 주는 거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검사 목적. 우리가 뭐 술을 소비하려고 소비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 보시면 검사라는 목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면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37번에 이거 지금 디귿을 보시면은 종교단체의 의식용으로 국내에서 기증한 주류. 이거 국내 건가요?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죠. 그래서 지금 3번이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고 리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부유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 판매 목적이 아니라 이와 같이 공개 행사에 무형문화재 이거 한번 봐라.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었잖아요. 근데 판매할 목적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거니까 제외하는 거고. 그 다음 미음 보시면은 명예영사관이 공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건 다 돼요. 근데 이 영사관 앞에 이 명예가 붙었다는 뜻은 그렇게 정식적인 그런 기관이라든지 단체 혹은 사람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본서 보실 때 명예영사관은 제외한다라는 표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음의 경우에도 면세는 적용받지 못하고 그리고 비읍을 보시면은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거 이것도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다 하면 면세 적용은 어떤 것인가? 미음 없어지고 리을 없어지고 디귿도 안 되는 기역, 니은, 비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7번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38, 다시 세 문제 남았네요.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령상 주세 과세 표준과 세율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전통주는 고려하지 않는다. 1번을 보시면은 수입하는 맥주의 과세 표준은 이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가격이었나요? 수량하고 아니면 가격으로 이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 근데 맥주의 경우에는 가격이 아니라 수량이다. 그래서 지금 1번부터 틀린 거고요. 2번을 보시면은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위스키의 반출의 가격에는 그 전제인식표 이거 배제되는 케이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포함한다? 제외해야 되는 거겠죠. 세 번째 보시면은 수입하는 과실주의 과세 표준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 신고를 한 때 과세 표준과 관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맞는 거네요. 네, 관세 합한 금액 맞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은 이게 95도까지는 67,000원이 아니라 이거 몇 도였던 거죠? 57,000원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청주에 대해서는 이 청주가 3이니까 30%. 그렇기 때문에 옳은 것으로는 지금 38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39번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 법령상 주세 신고 납부와 징수 환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월 주류 이와 관련된 제조장에서 반출한 각종 내역들을 이와 같이 단기에 다음 달 2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거 달마다 하는 거였나요? 분기 아니었나요? 39는 이거 분기인 것 같은데. 분기 20일, 25일. 지금 1번에서 다 틀렸죠. 여기서 놓쳤을지라도 달이 나왔구나 이거 분기인데 일단은 셋 중 하나에서 걸리면은 이거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번 옳은 답이 바로 1번에서 바로 나온 케이스인 거고요. 그 두 번째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는 수입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 세제공장이 납부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와 수입하는 자로서 주세를 납부해야 할 자가 그 세계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하지 않을 수 있죠. 신고는 하되 납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국세 징수법이라든지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뭐 이런 내용도 이론 시간에 배웠었던 거죠. 3번 옳은 표현인 거고 그 다음으로 4번 보시면은 주류를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정하는 바에 따라서 주류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여러분들 뭐 원료 사용하기 위하여 이거 반출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 다섯 번째,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변질 등의 사유로 이게 반품이 되었어요. 다시 들어왔다는 경우죠. 반품. 그러면은 이거 그와 관련된 세금도 환급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공제하고 납부세액에서 차감하고 혹시라도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고 하면은 환급해준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법령상 납세의 담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1번을 보시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이와 같이 이 주조연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매 1월에 이와 같은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된다. 그 내용이 그냥 빼다 박았어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주세법 제26조에 따라서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담보의 보존과 관련된 방법을 정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표현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보시면은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에 따라 납부 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수법에 따라서 이와 같이 뭐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 말 그대로 우리가
팔아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죠. 팔아서 그 돈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 금액을 주세로 충당을 해야 한다. 네 번째, 주세 재료자는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그런 주류를 처분하거나 혹은 반출할 수 없다. 그렇죠. 이게 FM입니다. 처분할 수 없어요. 본인이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번째 보시면은 이게 지금 주세법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주류 제조자에 대해서 납세 보증으로 보존해야 하는 그런 가격을 명할 수 있죠. 보존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할 수 없다. 이게 뭐 가격도 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기간도 당연히 이와 같이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또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 동그라미 5번에서 틀린 거죠. 일단은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주세 총 40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계산 문제는 5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계산 문제가 모두 뭐 부가가치세에서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주세법, 개별소비세법도 뭐 6문제, 4문제 뭐 각각 나오기는 했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풀어봤었던 기출문제라든지 이론의 내용들을 이렇게 숙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는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뭐 평이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여기서 많이 틀리셨다고 하면은 그거는 기본서에 있는 모든 조문들을 다 학습하지 않으셨거나 혹은 단서의 단서 조항으로 예외사항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이 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라고 제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금까지 제 40차 내국소비세법 해설과 관련된 강의였고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